지금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고 몇 년 전 이혼도 했습니다. 이미 법적인 문제도 다 끝이 났는데도 생각이 드문드문 날 때면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화가 납니다. 속에 열이 올라서 얼굴에 시시때때로 붉어지기도 하고 이러다가 갱년기가 빨리 올까봐 걱정도 됩니다. 이곳에서 속풀이를 하고 나면 증상이 좀 나아질까 기대를 하며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모님께도 다 말 못하는 제 속사정 잘 들어주세요. 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성형외과이고 개인 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재수없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솔직하게 손님도 꽤 많아요. 그래서 병원 개원할 때 대출낸 것도 얼추 다 갚아갑니다. 부모님도 완전히 건강하신 건 아니지만 큰 병은 아니시고 두 분 다 잘 지내시고 계세요. 일도 잘 되고 부모님도 무탈하신데 딱 한 가지가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 전처입니다. 여기 사연 중에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던데 남자된 입장에 부인을 잘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번 일로 아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 인생의 불행 같은 그 여자를 만나게 된 일을 설명하기 위해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희 아버지는 기자 출신이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치계 기자셨던 것 같고 그래서인지 저희 집에는 까만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모두 아버지와 일적으로 아시던 분들이었고 집에서 회의를 하시거나 모임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살던 집은 주택이었는데 1층에는 주차장과 창고가 있고 그 위에 정원과 집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마당에는 제가 태어날 때 데리고 온 리트리버 한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저에게는 형제나 다름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아지일 때 저희 집에 와서 제가 크는 동안 함께 자랐으니까요. 물론 저보다 훨씬 빨리 성장을 했지만 그래서인지 저희 집 강아지는 저를 보호하는 것처럼 제 곁에 있어줬습니다. 보호자나 마찬가지였죠. 네가 재준이냐? 녀석. 지 아빠 닮아 그런가 똘똘하게 생겼네. 이따 용돈. 고맙습니다. 올 때마다 용돈을 줘요. 안 줘도 되는데. 얼마 안 돼요. 인사 잘해서 주는 거예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의원님 와 계세요. 네. 재준이 다음에 보자. 네. 집에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저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한 달 용돈이 10,000원이었는데 10,000원짜리를 한 장씩 주셨으니 꽤 큰 돈이었죠. 엄마는 제가 용돈을 받을 때마다 집에 있는 돼지 저금통에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들은 엄마가 다 사주셨고 간식도 모자람 없이 있었기에 용돈이 딱히 필요 없었던 저는 엄마 말씀대로 돼지 저금통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냈습니다. 왜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성금 모으기 같은 거 했잖아요. 요즘도 있긴 하던데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성금 내고 방송 탄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방송국에 얼굴이 나왔다고 하면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추억들이죠. 매일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고 집에서 내 친구 강아지와 노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온 가족 쉬는 날이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도 다니고 놀이공원도 가고 방학에는 해외여행도 다니고요. 겨울엔 일본에 온천여행을 가고 여름이면 하와이를 갔습니다.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실컷 하고 오면 어느새 개학이라 학교 숙제하기 바쁘고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셨으니 가능한 일이었죠. 늘 웃음 많던 우리 집에 그늘이 들여온 건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이랑 축구하느라 저녁에 늦게 집에 왔는데 웬일로 아버지가 일찍 집에 와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너무나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저더러 방에 올라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고요.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서 방에 갔지만 그날은 그게 다였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내려왔는데 아버지는 나가고 안 계셨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재준이 너는 네 공부나 잘하고 있으면 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집에서 부모님이 일적인 대화를 하고 있을 때는
못 들은 척하고 질문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기에 그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부모님 모습이었지만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고 여겼고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일은 해결되지 않았는지 분위기가 더 심각해졌고 집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한테 왜 이래요? 이러지 마세요. 이거 놔라. 우리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갈 거야. 애한테 그게 무슨 엄포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너무 심하잖소. 범죄자가 우리 가르치는 거야? 조용히 입 다물고 따라와. 연행해. 네. 아빠 안 돼요. 여보. 구둣발로 집안에 들어온 경찰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가버렸고 뒤에 남은 엄마는 멘탈이 나가버리셨습니다.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어떻게 하지? 이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잠시 우왕좌왕 하시던 어머니는 곧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고 옷을 챙겨 입고는 나가셨습니다. 저더러 집에 꼭 있으라고, 절대로 밖에 다니지 말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곧 재판을 받게 되셨는데 엄마는 아버지의 변호를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재판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회의를 위해 집으로 왔고 경찰들도 집에 찾아와 온 집안을 들쑤시고 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아버지의 서재가 난장판이 됐고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경찰들을 노려봤습니다. 우리 집이고 아버지의 물건이었는데 자기들 것인 양 함부로 대하는 모습이 저도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아버지가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벌써 범죄자인 양 낙인을 찍고 우리를 대했습니다.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재판에서 지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백방으로 알아보며 무죄를 입증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셨고 우리는 살던 집에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변호를 하려고 집을 팔아 비용을 만들었거든요. 집도 팔고 내 형제와 같은 개도 팔았습니다. 집안에 붙은 빨간 딱지들 때문에 옷가지만 몇 개 챙긴 채 저와 어머니는 월세방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재준아, 이제 어쩌면 좋니? 엄마, 울지 마세요. 재준아. 엄마는 집을 이사하고 계속 눈물을 흘리며 지내셨습니다. 아버지 없이 버텨야 하는 시간들이 버거우신지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식사도 자꾸 거르시고 그러셨어요. 제가 학교에 다녀오면 늘 누워 계셨는데 술을 드셨는지 방 안에 술 냄새가 잔뜩 났습니다. 술이 약해 와인도 한 잔 제대로 다 못 드시던 어머니셨는데 얼마나 괴로우면 이러실까 이해가 되면서도 자꾸만 무너지는 모습에 그 어린 나이에도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 싶어요. 아버지 없이 아들 건사하며 환경도 바뀐 곳에서 버티셔야 했으니까요. 외갓집은 외국에 있어서 그곳으로 갈까 하셨지만 차마 아버지 혼자 한국에 있는 게 맘에 걸리셔서 그러지도 못하셨어요. 매일같이 눈물바람으로 사시면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실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니? 돈이 없어서 구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 많은 돈을 변호사 구한다고 다 쓴 거니? 압류 들어온 것도 있고 변호사비가 생각보다 비쌌어요, 어머님. 뒷일도 생각하면서 했어야지. 너는 애도 있는 애가 어쩜 그리 대책이 없니, 대책이. 죄송해요, 어머님. 아휴, 네가 이러고 살면 우리가 뭐가 돼.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욕을 하겠어. 너는 시엠이 욕먹게 하려고 일부러 머리 쓰니?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짐 싸라. 네? 말귀도 못 알아들어? 짐 싸라고. 우리 집에 들어가자. 괜찮습니다, 어머님. 여기도 살만해요. 너는 한번 말하면 좀 알아들어. 뭘 그리 토를 다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할머니는 저희더러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에 화만 더 내셨어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와 저는 짐을 챙겨 할머니 댁에 들어가 살게 됐는데
사는 집은 더 좋아졌지만 어머니의 생활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된 게 어머니 탓이라며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다 엄마에게 모진 소리를 서슴없이 하셨거든요. 애비가 욕심을 내면 네가 나서서 말리고 했어야지. 기어이 네 남편 철창신세지게 만드니? 어머님 저도 몰랐어요. 준이 아빠가 저 몰래 한 일이에요. 모르긴 뭘 몰라. 얼마나 둔하면 지 남편이 뭘 하는지도 몰라? 그만해요. 이제 와서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어. 화가 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기어이 하더니 결국엔 잘 살지도 못하고 저리 철장신세를 지고 있으니 제 속이 어떻겠어요. 박보살이 절대로 결혼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끝까지 못하게 말렸어야 했어요. 재준이만 안 생겼으면 둘이 절대로 결혼 안 시켰을 거라고요. 어머님, 아직도 그 말씀이세요? 이게 뭘 잘했다고 울어? 또 지 시엠이 나쁜 년 만들지. 할머니는 어머니를 싫어해도 너무 싫어하셨어요. 엄마가 속상해서 눈물을 보여도 독서를 멈추지 않으셨죠. 어린 나이에도 잘못은 아빠가 한 것 같은데 왜 엄마가 혼이 나야 하는지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아빠가 원망스러울 만큼 아주 많이 속상했고요. 형편이 달라지면서 친구들 사이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이 쫙 나면서 알고 지냈던 친구들이 저를 멀리하더군요. 평소 인사하고 지냈던 친구 부모님들도 저를 모른 채 하셨고 인사를 하면 억지로 받아주곤 하셨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저랑 놀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언제는 저랑 친구 만들려고 일부러 친한 척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모습을 보며 역겹기까지 했죠. 환경이 달라지면서 제 성격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밝고 잘 웃고 뭘 하든 당당했던 저였지만 의기소침하고 눈치 보고 짜증내는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사춘기라 더 예민했던 것도 같고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만 생기니 그게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가 갈렸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 환경 때문에 이렇게도 무시를 당해야 한다면 그럼 그 사람들이 무시 못하는 환경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가족이 화목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게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선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전문직을 가지는 것, 그것만이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잠자고 먹고 이동하는 시간 외에는 늘 손에 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무시한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 오기로 말입니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어요. 엄마도 제 공부에 열정적인 분이셨기에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시키셨고요. 기본기가 있었기에 맘먹고 공부를 하니 성적이 따라와줬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노력을 했기에 성적도 나온 것이겠지만요. 재준아, 자니? 아니요, 이것만 보고 자려고요. 벌써 새벽 2시인데 언제 자려고 그래? 내일 공부하고 이만 불 끄고 누워. 몇 장 안 남았어요. 오늘 분량이 여기까지라 금방 보고 자면 돼요. 공부하기 힘들지. 엄마는 혹시나 네가 흔들릴까봐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잘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학생이 공부하는 거 당연하죠. 엄마는 어때요? 요즘도 할머니가 속상한 말 하시죠? 엄마는 너만 잘 지낼 수 있다면 어떤 일을 겪어도 괜찮아. 그리고 할머니도 속상해서 엄마한테 그러시는 거야. 아빠가 그러고 계시니까. 재준아, 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아빠랑 엄마는 너한테 해가 되는 건 그 어떤 것도 물려주지 않을 거야. 알아요. 엄마, 조금만 버티세요. 제가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말만 들어도 너무 좋다. 고맙다, 재준아. 네, 엄마. 할머니가 여전히 싫은 소리를 하셨지만 그래도 그 월세방에서 살 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저도 공부에 집중하기 훨씬 더 좋았고요. 하지만 그곳에 오래 있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출소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제가 성공해서 꼭 좋은 집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책과 씨름하는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덧 저는 고3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출소하셨고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할머니 댁에 들어오셨죠.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 온 집안이 초상난 것처럼 울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결국 이런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아니야. 자네도 가정 있는 사람인데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런 걸 어쩌겠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괜찮아. 죄송해요 어머니. 그동안 얼굴이 참 많이 상했네. 어머니. 할머니는 아버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셨고 어머니는 뒤에서 그 둘을 지켜보며 눈물 흘리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 아버지는 저와 엄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고 어머니도 아버지를 붙잡고 흐느끼셨습니다. 그간 모두가 고생했지만 다 끝났다 생각하니 저도 눈물이 얼마나 나던지. 어린 마음에 원망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초췌해진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그 서운한 마음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일 고생스러웠던 건 아버지셨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본격적으로 저는 대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의대로 목표를 잡았고요. 다른 것보단 의사가 되는 게 저에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러 과 중에서 성형외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가족 살 길이라 생각하면서요. 조금이라도 끈을 놓으면 힘들까봐 고3 1년 내내 긴장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은 채 오로지 수능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제 성적은 학교 내에서 늘 탑이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가위를 하는 애들보다 제 성적이 월등했죠. 그렇더라도 자만하지 않고 마지막 결전의 그날을 위해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원하던 대로 성형외과의가 되어 제 개인 병원까지 차리게 됐고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수히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했지만 견디고 해낸 덕분에 제가 원하던 대로 수입도 많아지고 부모님도 잘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사는 아니지만 자수성가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나서 경력을 쌓기 위해 또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때 하는 그 노력의 정도가 다르더군요. 의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 조금만 잘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노력이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물 만났다는 말이 맞아 들어갈 정도로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괜찮은 집안에서 중매도 계속 들어왔어요. 30을 좀 넘어서자 하나둘 선자리가 들어오더니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사이 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저와 선을 보고 싶다는 아가씨들의 프로필이 제 책상에 쌓이게 됐고 중매를 서는 분들도 자주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볼 생각이 없다고 해도 차 한 잔이라도 마셔보라며 자꾸만 권하셨고요. 저도 남자잖아요. 그런 호의들이 모두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저와 선을 보겠다는 분들 프로필 중에 제 시선을 끄는 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배신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무슨 배신이냐고요? 제가 대학 때부터 만나오던 여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대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제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헤어지지도 않고 꾸준히 저를 기다려준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를 두고 제가 한눈 팔 수는 없었죠. 그리고 결혼 생각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와 사귀게 된 건 제가 좋다면서 쫓아다닌 그 여자의 정성 덕분이었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장학금을 타야 했던 저는 여전히 공부와 씨름을 하며 대학을 다녀야 했습니다. 남들처럼 놀면서 아르바이트로 충당을 해도 됐지만 그럴 바에는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는 게 저에게 훨씬 이득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없이 공부에 매달려 있었죠. 그런 저의 어디가 좋았던지 그 여자는 고백을 했고 거절하는 저에게 굴하지도 않고 꾸준히 노크를 했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한 저는 결국 백기를 들고 연애를 하게 됐고요. 연애하는 동안 솔직히 잘해주진 못했습니다. 학점을 사소히 했던 저는 데이트할 시간도 많지 않았고 전화하면 바로 달려와주는 그런 남자들과도 달랐습니다. 제 스케줄이 우선이었고 데이트는 빈 시간에 끼워 맞추는 일이었죠. 솔직히 미안했지만
그런 저를 다 알면서도 저와 사귀어줬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친구들이 금방 헤어지자고 할 거라는 말까지 했지만 여자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쁜 저를 늘 이해해주고 시간을 양보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한두 번 연락이 끊어진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또 아무렇지 않게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10년.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려준 여자친구가 고마워서 병원을 차리자마자 저는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제 능력을 갖췄으니 내 여자를 책임질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양가 인사를 했고 별 문제 없이 우리의 결혼식은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합가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병원을 개원하면서 교외에 주택을 매입했고 부모님을 그곳에 모셨거든요. 제법 큰 집이라 방도 많고 2세대 정도는 충분히 여유있게 지낼 수 있는 정도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자가 절대로 싫다고 나왔죠. 싫어. 내가 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해? 아이, 그런 말이 어딨어. 결혼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 수도 있지. 내 친구 중에는 같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건 그 친구들 얘기고 집안이 분리되어 있어서 같이 지내도 프라이버시 충분히 지킬 수 있어. 싫어. 절대로 싫어. 정 그러면 우리 부모님한테 집 해달라고 할게. 뭐라고? 우리 집에서 직구하면 당신이 따라줘야지. 태희야, 너 이럴래? 몰라. 진짜 실망이야. 10년이나 기다렸는데 결국 이런 꼴이야? 진짜. 싫어도 너무 싫어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집을 구해달라고 하겠다는 말에 정말 많이 싫어하는구나 싶었어요. 한편으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할머니한테 시집살이 많이 당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살아보지도 않고 펄쩍 뛰니 서운한 마음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이 상황을 아시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둘이 싸우지 말고 본인들이 나가겠다고 하셨죠. 그 집에 우리 둘 사는 거 너무 넓어. 나 이제 기운 빠져서 청소도 못하고 너희가 그 집에서 살고 우리는 작은 평수 아파트로 갈게. 엄마, 가도 우리가 가야지 왜 엄마 아버지가 이사를 하세요? 제가 아파트 따로 알아볼게요. 아니야, 우리가 이사하는 게 맞아. 주택은 관리하는 것도 일이고 병원 가기 좋고 마트 가까이 있고